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이 몹시 출렁거렸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달러 강세에 따라 신흥국 통화들이 크게 하락했으며 특히 러시아 통화인 루블이 폭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 시장의 환율이 요동을 쳤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 장관은 전국의 비즈니스 중심 지역과 농지 등의 홍수 조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예산을 올해 5조 1천억 루피아에서 내년에 6조 1,900억 루피아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수키 장관은 식량 자급 프로그램 달성을 위해서 농지의 홍수 피해를 되도록 적게 해야 한다며 우기에 대비해서 전국의 제방과 댐, 그리고 양수기 등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재 금융시장의 위기 상황이나 홍수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에 대해서 대비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시장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외환 시장은 미 달러화 강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17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자넷 앨런 미 연준 의장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그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2월 18일 미 달러당 12,563루피아로 전주 대비 213루피아 상승 마감하며 전주 대비 1.72%나 평가절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11일 12,350루피아였던 환율이 16일 12,725루피아까지 급등하였다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17일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에 따라 18일 하락 전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화는 미 달러당 1,097.9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2.8원 하락 마감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2월 18일 8.81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18원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금리는 8.19%로 전주 대비 0.13%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종합주가지수는 12월 18일 5,113포인트로 전주 대비 39포인트 하락 마감하였고 일평균 거래량도 6.2조 루피아 이상의 양호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다가 18일 하루 만에 하락세를 재개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주 대비 2.36달러, 4.2% 하락한 배럴당 54.1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5월 5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루피아 자산 약세가 외환위기를 촉발하는 일이 없도록 경제의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들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제조정장관인 소피안 잘리는 정부가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스톱 투자 인허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설할 것이며 이는 경상수지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무부 장관 밤방 부르조네고노는 내년 예산 개정안의 재정 적자를 GDP 대비 2%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재정 적자는 GDP 대비 2.4%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연료 보조금을 가격 기준이 아닌 리터당 1,000루피아 또는 2,000루피아로 고정시키는 연료 보조금 고정 제도가 재정 수지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영기업에 대해서 환리스크를 해칭하게끔 보다 강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도 하였고 필요시 2차 시장에서 국채도 매입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최근 며칠 사이 우리 경제를 압도했던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은행 BI와 금융감독위원회 오제가가 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유가 하락 및 러시아 화폐인 루블의 급락에 따라서 루피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흥국 화폐가 크게 하락했으며 과잉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했다고 중앙은행 부총재인 베리 와르조요가 16일 밝혔습니다. 자카르타 시정부 당국은 17일 아침부터 호텔 인도네시아 분수대에서부터 잘란 땀린과 잘란 메르데카 바랏까지 시내 중심가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자체 병력과 군, 자카르타 공공질서국, 자카르타 교통국 등에서 파견된 1,700명을 지원받아서 주요 지점에 배치를 하였고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한 지역에서의 오토바이 무리는 볼 수가 없었지만 한편에서는 운행을 막는 경찰과 단속반에 항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카르타 시정부는 이 구간을 이용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위하여 임시 셔틀버스 15대를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운행하였고 또한 6,528대의 오토바이들이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구역 주변 12개 빌딩 옆에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대부분이 제한지역을 피해 우회 도로를 이용함에 따라서 임시 셔틀버스는 거의 빈 상태로 운행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이번 오토바이 운행 금지 시행은 자카르타 도로 위에 교통사고를 막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고 합니다. 자카르타시의 많은 시민들은 도시의 심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토바이가 최적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2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약 70%가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고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자카르타의 심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아혹 시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전해집니다. 이번 제한지역의 오토바이 운행 금지는 자카르타 시정부 교통국이 시범적으로 오는 1월 1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반응을 보면서 운행 금지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혹 자카르타 시장은 자카르타 최저임금을 300만 루피아로 인상해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추가적인 인상 없이 270만 루피아로 유지하겠다고 16일 재차 확인했습니다. 아혹 시장은 베페스 자료에 따르면 유가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1.43% 발생할 것이고 이를 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3만 8천 루피아가 되며 내년 임금은 따라서 273만에서 275만 루피아 수준이 적정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서 노동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유가 인상 전에 결정된 것이라면서 유가 인상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300만 루피아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청 베카PM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온라인 인허가 서비스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청 청장 프랭키 시바라니는 12월 15일부터 모든 인허가 신청서는 온라인상으로 제출 가능하게 되었으며 대신 대면 서비스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청 사무소에 올 필요 없이 모든 라이센스를 본인의 사무실에서 신청 가능한 데다가 온라인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절차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0년에 처음으로 설립된 투자청의 온라인 인가 시스템은 현재 사업, 신설 또는 확장 등 11가지 권역의 라이센스로 취급하고 있으며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원스톱 쇼핑 방식은 각 중앙정부와 부처 등에 적용될 예정이며 1월 말까지 1249개 산업 분야 중에 600개를 이 시스템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머지 분야에 대하여는 내년 6월까지 포함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에 걸쳐 지방정부를 포함시켜서 2016년까지는 이러한 절차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는 국내 투자자를 위한 원스텝 쇼핑을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모두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편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한편 베카PM 취급 제외 산업으로는 은행업 및 석유 가스 분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광부 장관인 아리프 야야가 최근 한 인도네시아 관광업 컨퍼런스에서 인도네시아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를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의 공실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호텔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유명한 관광지에서는 외식업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조업보다는 관광업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아름다운 자연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폐 가치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업이 부진했습니다.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여 88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나 이 중 약 40%인 327만 명이 발리를 방문함으로써 발리 중심의 편중된 관광산업의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입국 시 35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도착 비자 제도를 문제점으로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인프라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또한 지적합니다. 특히 도로교통 시설이 취약하여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아리프 장관은 2019년까지 연간 2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약 127%의 추가 성장이 필요하나 지난 5년간 이것이 37% 성장에 그쳤습니다. 한편 주변국인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2,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의 캠페인을 꼽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999년에 말레이시아 트룰리 에이시아라는 캠페인을 실시했고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인도네시아도 2011년에 원더풀 인도네시아 캠페인을 출범시켜서 첫 해에 관광객 수가 9%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보다 볼만한 관광지가 더 많았다고 해도 도로 네트워크나 이동의 효율성 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는 점이 캠페인 지속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해양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5일 해상보안청 설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해양대국을 꿈꾸는 인도네시아의 본격적인 첫 행보입니다. 지리적으로 세계 최대 군도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지리적인 강점과는 달리 항구를 비롯한 사회 간접 자본의 부족으로 국내 물류 비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히 비싸고 이는 자국 물품 가격이 외국산 제품보다도 더 비싼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적으로도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국내 경제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열세에 더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해국력으로 말미암아 자국 영해에서의 불법 어로, 침범, 해적, 밀수 등이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 요소를 타파하고 나아가서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권 주장이라는 잠재된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첫걸음으로 이러한 해상보안청 설립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떼조 에디 뿌르디안노 정치안보 조정장관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게 될 해상보안청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해상 경비와 치안 유지를 주요 임무로 할 것이며 해군이 순찰용 군함 10척을 인도해 주는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의 장비 지원도 있게 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웠던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가난, 허약체질, 그리고 무학력이 자신이 인생에서 만난 최대의 행운 세 가지였다고 손꼽았습니다. 즉,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갖가지 힘든 일들을 하면서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허약한 체질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사람마다 선생으로 여기고 모르면 묻고 배우면 익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세에 마쓰시다 전기라는 회사를 세워서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낸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의 성공 요인은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에 있었습니다. 성탄의 장식과 캐롤송이 들려오는 연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슬픔과 불운의 순간들이 더 많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마쓰시다 고노스케처럼 불운이 더 큰 행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불운도 행운으로 바꾸는 멋진 2015년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